만약 당신이 한 명의 악한 사람을 죽여서 수십 명의 선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1866년 도스토옙스키는 이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SNS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목적만 좋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라스콜리코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간 심리를 가장 깊이 파헤친 소설 죄와 벌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닌 인간 영혼의 지도를 그린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는 좁고 답답한 다락방에서 생활합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한 그는 하루하루를 빚과 굶주림 속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위험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범인과 비범한 인간이 있다. 나폴레옹처럼 비범한 인간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도덕적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그런 비범한 인간인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대상은 알료나 이바노브나 탐욕스러운 전당포 노파입니다. 이런 해로운 존재를 제거하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날 저녁 라스콜리코프는 도끼를 들고 노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순진한 동생 리자베타가 갑자기 돌아오고 그는 공황 상태에서 그녀마저 죽이게 됩니다. 두 명의 살인. 하나는 계획된 것, 하나는 우발적인 것. 라스콜리코프는 피로 얼룩진 손과 함께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살인 후 라스콜리코프에게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간 의식을 잃습니다. 선망 상태에서 범죄를 암시하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친구 라즈미힌이 헌신적으로 그를 간호하고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옵니다. 두냐는 가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하지만 오만한 루진과의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여동생의 희생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자신의 비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포르피리 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노파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으로 라스콜리코프가 과거에 쓴 범죄에 관한 논문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포르피리는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당신의 논문은 흥미롭더군요. 비범한 인간이 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론.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날카로운 검술 시합처럼 긴장감이 넘칩니다. 포르피리는 직접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서도 라스콜리코프를 정신적으로 압박합니다. 한편 라스콜리코프는 마르멜라도프라는 알코올 중독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의 딸 소냐 마르멜라도바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파는 창녀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진 순수한 영혼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둘 다 극한 상황에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은 무너져갑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살인 후 느낀 것은 비범함이 아니라 극심한 고립, 공포,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친구들, 모두가 유리벽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되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 두냐의 전 고용주입니다. 그는 방탕하고 사악한 삶을 살아온 인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비밀을 눈치챕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일종의 라스콜리코프의 어두운 분신입니다.
양심 없이 사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자살입니다. 영혼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소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나였어요. 노파와 그 동생을 내가 죽였어요. 소냐는 울부짖지만 그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꺼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녀는 말합니다. 광장에 나가세요. 땅에 입맞추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자수하세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침내 포르피리 형사가 라스콜리코프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신문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스스로 진실과 마주하길 원합니다. 자수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냐가 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광장을 지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수합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소냐는 그를 따라 시베리아로 갑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킵니다. 처음 몇 년간 라스콜리코프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그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백한 것을 후회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냐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봄날 그는 소냐의 오두막을 찾아가 그녀의 무릎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부활합니다. 이성의 오만함을 버리고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 인간의 점진적 갱생 이야기, 점진적 재생 이야기,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점진적 일행 이야기.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이야기는 끝났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은 소냐였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은 사람.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라스콜리코프. 아니면 겸손하게 사랑하는 소냐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15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을 읽으셨나요?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고전 문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